우주, 그리고 심해, 지구와 인간의 몸.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시키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기원, 인류 탄생의 미스터리입니다. 2009년 온라인 강연 테드에 놀라운 주장이 하나 제기됩니다. 인간은 물속에 살았다. 호모 아쿠아티쿠스, 수생 유인원설 미스터리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인간의 진화설과 창조설을 비롯해 아직까지도 종교, 과학 분야를 통틀어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분야입니다. 오늘은 진화설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하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각 분야의 권위자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 흔적들, 화석, 미라 등 증거를 토대로 현 인류에 대한 뿌리, 그 궁금증을 정립해왔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영장류에서부터 나와 유인원과 갈라져 다른 상태로 진화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인류의 조상은 영장류에서 갈라져 나온 바로 그 순간, 바로 거기를 최초의 인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갈라지는 순간에 약 100만 년에서 300만 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존재합니다. 갑자기 직립보행을 하고 있었던 털이 없어지고 더 큰 뇌를 가지게 되며 몸은 이상할 정도로 약해지는 상태. 어떤 진화적 압력이 있었던 것이다 라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인간 진화 연구에서 미스터리한 시기로 알려진 바로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정말 미스터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장류, 유인원에서 분리됐는데 왜 인류만 털을 없애기 시작한 걸까요?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193종의 유인원과 원숭이 가운데 단 한 종, 인류만이 털을 벗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짚어드리면 털이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우리도 자세히 보면 털이라는 게 있죠. 정상적인 털이 자라는 그 모낭의 밀도로만 보면 인간의 피부에 나는 털의 개수는 다른 영장류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주 가늘고 짧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어쨌든 유인원과 원숭이류를 좀 견주어 보자면 털이 없다는 건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털이 있는 동물들에 비해 털이 없을 경우 어떤 일들이 발생될까요? 첫째, 체온은 추울 때 더 빠르게 내려갑니다. 둘째, 더우면 온도는 더 빨리 올라가게 되죠. 셋째, 자외선의 피해도 직접적으로 입게 될 수밖에 없고, 넷째, 털이 없으므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1차적 보호막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 때문에 상처라던가 혹은 외부 곤충, 벌레의 공격에 조금 더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사실 없어지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는 털을 없애는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이 문제에 가장 잘 알려진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냉각기구 가설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보통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먼 조상이 나무 그늘에 무성한 숲을 빠져나와 탁 트인 평원에서 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생존의 위협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거추장스러웠던 털들을 전부 벗어버리며 진화를 했다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선 치명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털이 없는 피부는 털이 있는 피부에 비해 낮에는 체온을 높이고 밤에는 체온을 너무 떨어뜨립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되게 더운 날씨에 털이 이렇게 있게 되면 더 덥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털이 없는 피부들은 동시에 더 많은 열을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날씨가 더우면 털이 없는 유인원은 털이 있는 유인원보다 훨씬 빠르게 체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무더운 환경을 살아가려면 조금 더 두껍고 두툼하게 진화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거짓말일까요? 실제로 사바나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숲에 사는 경우보다 실제로 훨씬 더 두꺼운 털이 진화된 것이 반증이 됩니다. 즉, 날씨가 덥다고 해서 털이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후 몇몇 학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온 가설, 체외 기생충 가설입니다. 학자 벨트에 따르면 진드기 같은 유해한 기생충 같은 거에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털을 없앤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체외에 있는 기생충은 인간뿐이 아니라 모든 영장류에겐 골칫거리라는 점이죠. 실제로 어떤 영장류는 털 고르기를 하는데 무려 낮 시간에 20% 이상을 소비합니다. 그 안에 기생충을 뽑아내기 위해서였죠. 털 진드기 같은 체외 기생충에게 살기 좋은 문제 때문에 벗어던진 거면 왜 다른 영장류들은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냐라는 문제가 도출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 또 다른 가설도 나오게 됩니다. 인간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따뜻한 옷도 만들 수 있고 주거 환경을 만들어내다 보니 털의 장점이 사라진 것, 그래서 털이 사라졌고 직사광선으로 두뇌를 보호해주는 머리카락이 남았고, 그리고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는 음부와 겨드랑이만 남기고 전부 털이 사라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바로 여기까지가 체외 기생충 가설입니다. 그런데 2009년 테드에서 모건은 놀라운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내가 믿기에 우리는 수중 유인원에서 진화한 것이다. 바로 아쿠아틱 에이프스다.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수영을 잘 하시나요? 못 하신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이 무서워서. 혹은 잘하신다면 어떻게 잘하시게 된 건가요? 혹시 배우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고 생각보다 물에 가깝다는 걸 많은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물속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목 안쪽을 닫고 팔다리를 휘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인간과 물은 굉장히 가깝다라는 내용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유행을 끌었던 수중분만. 근데 수중분만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체내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낮춰지고, 즉 안정이 되고, 대뇌와 심장만으로 산소가 유입되는 일종의 잠수 반응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통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죠. 즉, 이렇게 인간은 물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육지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수영에 가장 적합한 유성현 몸매,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류입니다. 그리고 땀이나 눈물 같은 걸 먹어보면 짠맛이 나는 그 염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선 배출되고 있다는 점. 이 모든 걸 통틀었을 때 과거 인류는 새로운 종이 존재했다. 바로 호모 아쿠아티쿠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유인원 종들은 육지에 머물며 털을 유지하고 손가락 관절 같은 걸 사용한 반면에 인간은 약 200만 년 동안 수중 포유류에 적응하며 털이 없어지고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어떻게 직립보행설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1995년까지 아프리카 사바나 가설이라는 게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유인원이 직립원인으로 되는 과정에 대한 걸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죠. 아프리카 평원의 특성상 물이 굉장히 귀하고 먹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다른 동물과의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직립보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 도구를 써야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바로 루시였습니다. 루시는 사바나가 아닌 숲이 우거졌던 지역에서 발견됐던 점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알고 있던 이족보행, 이 문제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족보행을 하면 이점을 누리는 환경이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물이라고 합니다. 즉,
이족보행, 직립보행이라는 게 원시 인류 서식지가 물속에 있었다면 인류는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기 위해 뒷다리로 서서 걸어다니는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보행 형태라는 겁니다. 해서 인류는 자연스럽게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설이죠. 정말 신비한 가설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인류가 수중에서 진화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6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는 유일한 포유류는 돌고래와 고래 같은 수생 포유동물과 이런 과가 맞는 것이죠. 하마, 심지어 코끼리까지도 털은 있습니다. 즉, 이런 모피에 대한 부족, 털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 수영과 효율적인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바나같이 덥고 건조한 이런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제대로 뭔가 몸이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땀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땀이 매우 많이 나오겠죠. 그것을 통해 소금과 물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인류는 물을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양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걸 피드백받기 어렵다라는 문제지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의 모양은 물 속에 존재하는 것이 맞고 지속적으로 수분 보충을 통해서 진화해왔다라는 게 맞다는 겁니다. 둘째, 다른 유인원들과 달리 인류는 돌고래 그리고 고래와 같이 피하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육상 포유동물은 털 자체가 굉장히 좋은 단열재입니다. 반면 물속에 사는 동물들은 지방층이 단열재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인간은 영장류 가운데 가장 지방이 많아 다른 영장류들보다 약 10배가 더 많은 지방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지방을 필요로 하는 동물은 딱 두 종류입니다. 동면을 하는 동물이거나 혹은 물속에 사는 동물이거나. 인간은 동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속에 사는 동물과 똑같은 피하 지방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지방의 형태를 봤을 때 사바나 같은 환경이 아니라 물속 환경에서 발달했다는 걸 더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사바나같이 더운 곳, 그런 곳에서 사냥과 생존을 위해 가로질러 속도를 내고 뛰어야 되는 생물이 어떻게 체지방 덩어리를 몸에 갖게 되느냐. 대신 지방이 가득 찬 물로부터 부력의 역할, 단열재의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류는 물속에서 진화한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셋째, 우리는 두 다리로 서서 똑바로 두 발로 걷게 됩니다. 물속에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죠. 두 발을 쓰게 되면 더 깊은 곳으로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팔과 관절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로크, 물을 잡는 행동, 다리를 찾는 행동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혹자들이 얘기하는 강아지가 헤엄치는 이런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사바나 같은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발전한 것이라면 직립보행보다 다른 동물들처럼 차라리 네 발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생존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넷째, 인류는 의식적으로 호흡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다른 동물들과는 특징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어떤 포유류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 겁니다. 깊이 잠수를 하기 위해 큰 숨을 참고 들어가고 혹은 수영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호흡을 얕게 내는 방법. 이건 인류가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인류는 피부를 기름지게 만들기 위한 피지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실 사바나같이 더운 데선 지성 피부 이런 게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유류에서 유일하게 피지선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수 효과인 것이죠. 물로부터 기름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인류가 가지고 있죠. 마지막 여섯 번째, 커다란 뇌가 발달하려면 DHA, 이 화학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바나 같은 곳에선 DHA를 얻을 식량 자체가 없습니다. DHA는 해양 먹이사슬에 풍부하게 존재하지요. 따라서 초기 인류가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해양 먹이사슬을 섭취하게 되고 그렇게 뇌가 성장한 것이다 라는 박사들의 이야기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 초기 인류가 물속이나 물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인간의 특성이 육지와 바다 포유류 사이에 굉장히 묘한 중간 지점에 있는 점, 이를 토대로 나온 이야기 바로 수생유인원설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현대 인류는 앞에 나온 모든 내용들을 완벽히 분석해낸 게 아닙니다. 정확히 이게 맞다, 이렇게 진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애매합니다. 이 미스터리의 답은 무엇일까요? 정말 인류는 물속에 살았던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이루 미스터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가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같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안 하는데 미스테리 부분 파트가 너무 길어서 저희가 이걸 뒷이야기로 뺐고요. 하나씩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맞지, 뭐 어린아이들은 물속에서 잘 있고, 그리고 뭐 포유류 자체가 활동하는 반경들도 보면은 물속에 있는 내용들과도 굉장히 가깝게 있는 부분들도 있고, 분명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들어진 표준 모형들, 위의 인류, 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명백하게 설명을 한 학자들도 없습니다. 즉,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가설입니다.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준비할 때 한 가지 좀 고심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보신 이 모양이 그냥 단순하게 화석 하나 캤고 미라 하나 발견했다고 이거구나 라고 결론을 절대 내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표준 모델,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함께 연구를 하게 되는데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인류학, 고생물학, 영장류학, 인류생물학, 고인류학 등등 굉장히 많은 연구 분야들이 들어오고 그 안에 지질학자들까지도 포함이 돼요. 모두 다 내용들을 다시 분석을 해보고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내용들을 정립해가는 거지, 어느 한 분야에서 야 이거 나왔으니까 이게 맞아요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나왔던, 앞에 나왔던 수중유인원설에 대한 부분들도 왜 학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냐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위에 말씀드렸던 모든 각 파트의 학자들이 볼 때 어떤 학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학문에선 저건 말도 안 돼 라고 얘기가 깨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에 대한 내용,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깨질 수 있는 부분이 각 학문에서 보면은 분명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일단 앞에 나왔던 이론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갈게요. 인간이 털이 없다라는 건 사실 팩트니까,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이걸 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수중 포유류의 특징이다, 뭐 예를 들면 고래를 봐라, 돌고래를 봐라, 털이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쪽 전문가들이 보면 개소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속에 있는 애들도 털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바다표범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고요. 수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이론이 그럴싸해요. 맞네, 돌고래가 없잖아. 맞아. 우리한텐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첫 번째 이론, 인간은 털이 없기 때문에 돌고래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건 좀 아니지 라고 해서 그게 반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체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있죠. 이것도 사실 좀 잘못된 주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피하 지방을 갖고 있는 건 진실인데 이게 다른 유인원들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털이 없는 수중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지방이랑 인간의 지방이랑 비교해서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고래가 가지고 있는 단열 효과, 부력에 대한 지방 효과 이런 부분은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은 물속에 들어가면 무조건 떠야 돼요.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이 찌면 찔수록 수영 겁나게 잘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물에 동동 뜨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수영을 할 때 물에서 뜨는 과정은 힘을 주지 않고 그리고 호흡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우리가 불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호흡에 대한 부분을 쭉 빼면 쭉 가라앉아요. 잠수할 때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효과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립보행 관련 문제인데 직립보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류가 수중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 다리를 그렇게 써서 직립보행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해서 위에는 없잖아, 네 발로 뛰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것도 전문가들이 보면 바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런 식인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곰은 네 발로도 가지만 두 발로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발로도 하는 동물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그 수중포유류만이, 그러니까 인간과 수중포유류만 자발적 호흡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참고 아니면 크게 들이마시거나 얕게 하거나 이거 우리는 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수중포유류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영장류들 있죠. 영장류는 숨을 참는 게 안 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기존의 가설이에요. 기존의 설이었어요. 영장류는 숨을 참는 행동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갖다 들이민 거거든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기존의 연구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유인원을 포함해서 원숭이까지 해서 배우기만 하면 수영을 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진짜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넣으면 막 연못 같은 데 들어가면 애가 막 빠져 죽으려고 해가지고 되게 당황했는데 이게 좀 학습을 시키니까 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걸 위트 대학에 있는 해부학 교실 레나토 벤더 교수랑 베른 의대 니콜 벤더 교수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확인해봤더니 물 헤엄도 치고 잠수까지 하는 침팬지, 오랑우탄 이런 사례들을 찾게 돼요. 얘가 쿠퍼거든요, 이름이. 얘가 2m 풀장에 잠수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숨을 참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는 애들. 그러니까 원래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되는 거죠. 학습이 되는 거예요. 얘뿐만 아니라 슈리아라고 불리는 오랑우탄도 있어요. 이 오랑우탄도 이제 그 사우스캘리포니아 동물원에서 키우고 있는데 얘도 잠수 능력이 있어요. 얘가 12m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12m를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오랑우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만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설은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인류와 수중포유류만 호흡을 참을 수 있다. 잘못된 얘기.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 피지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피지샘이 이제 약간 이제 기름 같은 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인류 중에 인간만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여우원숭이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류가 존재해요. 각계 전문가들이 보면 여우원숭이도 있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미스테리한 점은 있어요. 여우원숭이랑 인간이 왜 피지샘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이유는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다 떠나서 일단 인간만 있는 거 아니다. 팩트. 두 번째, 피지샘이랑 수영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 피지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물속에 들어가서 뭐 방수가 돼서 체온이 보호되거나 아니면 뭐 아무 문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과정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DHA 관련 문제인데 인류 조상이 해안가 근처에서 살았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조개도 잡아먹고 성게도 잡아먹은 흔적들이 발견됐거든요. 그런 생활을 한 과정들. 그러니까 물속에서 생활을 안 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다에 있는 뭐 물고기도 먹고 뭐 했고 이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구를 쓰면서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조건 얘기를 하는 대로 뭐 물속에서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 6가지 분야들 있죠. 자, 저희가 딥하게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뭐냐면 인간과 유인원 사이의 차이점을 매우 단순하게 우리의 경험적인 걸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로 뭉뚱그려서 되게 쉽게 이해가 되게 했던 게 수중 유인원설이에요. 그런데 이 각각의 카테고리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살펴보면 그 이론들은 거의 잘못된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2, 3, 4, 5, 6번이 잘못된 건 모르겠고 1번은 잘못된 거 맞아요 라고 한 분야 1번, 3번, 4번, 5번, 6번은 모르겠고 2번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분야. 이래서 각각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바라봤을 땐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위험하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설득력이 있었고 훨씬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운 내용처럼 들리길 바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수중 유인원설은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연구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논문도 없어요. 왜냐면 논문을 쓰면 박살이 나거든요. 논문을 쓸 만큼의 증거들이 없어요. 왜냐면 논문을 쓰게 되면 그 학자들이 각자 붙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다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논문으로 제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론이 아니라 설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분이 모건이라는 사람이 누군데라는 생각이 들 텐데 영국 시나리오 작가예요. 물론 시나리오 작가라고 무조건 잘못된 이론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가설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 가설은 이 사람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요. 1930년대에 처음 나왔어요. 앨리스터 하디라는 사람이 처음 발표를 했는데 그때 개무시를 당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는 식으로 무시가 됐다가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뭐 야, 여기 옛날에 아가미가 있었던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다 여기에 기반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요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인어. 그러니까 인어의 실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이 이론이 항상 결합이 돼요. 그래서 인어가 존재하는 이유가 실제로 뭐 인류가 옛날에 진화할 때 이렇게 됐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어가 만들어진 과정에는 이 내용이 결합이 항상 같이 되어 왔고 2011년에도 실제로 애니멀 플래닛이라는 데서 이제 인어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는데 말 그대로 가짜 다큐죠. 그 진짜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다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굉장히 진지하고 진짜인 걸 기반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에 이제 블랙 다큐도 많으니까. 그래서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뒷이야기로 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설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건 옛날에 지구평면설 얘기하는 그런 느낌처럼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구평면설 틀렸어요라는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냐면 이걸 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절대로 논문을 낼 수 없으니까. 논문은 인정되지도 않을 거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닌 거고요. 이 미스테리의 가장 결말은 그래서 다시 원점이에요. 인류는 무슨 충격으로 갑자기 털이 없어지고 직립보행을 했을까요?
물론 있는 내용은 인기가 가장 많은 내용은 있지만 인류는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는 아직도 미스터리합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죠. 그게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감사합니다.